여러분, 혹시 정막에도 무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사람의 온기가 완전히 빠져나간 집은 이상하게도 공기가 무겁습니다. 분명 내가 30년을 넘게 닦고 조이며 살아온 내 집인데 어느 순간부터 마치 남의 집에 몰래 들어와 있는 것 같은 생경한 기분이 들 때가 있죠. 지금 거실 한복판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박 노인의 기분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평생을 자식이라는 나무 아래 그늘로만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모두의 미래일지도 모르는 그 서늘한 풍경에 대해서요. 가장 믿었던 존재에게서 밀려났을 때 인간은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무너진 잔해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박 노인의 텅 빈 새벽 속으로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벌써 이 시간이네. 잠도 안 오고. 박 노인은 습관처럼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물음 마디마디가 삐걱거리는 건 훈장이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남들 잘 때 노량진 시장통에서 비린내 나는 생선을 나르고 남들 쉴 때 공사판에서 시멘트 가루 뒤집어 쓰며 만든 훈장 말입니다. 그 고단함 끝엔 늘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내 자식만큼은 나처럼 손톱 밑에 때 묻히지 않게 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버틴 70년 세월이었습니다. 큰아들이 대학에 붙던 날을 박 노인은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날 박 노인은 집 뒤편 으슥한 골목에서 혼자 소매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합격 통지서와 등록금 고지서를 손에 쥐고 그게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라도 되는 양 가슴팍에 품었죠. 그날 이후 박 노인에게 자신의 이름 박종수는 사라졌습니다. 누구의 아버지 혹은 그저 헌신하는 부모라는 껍데기만 남았을 뿐입니다. 본인이 배가 고파 쓰러질지언정 자식, 입에 고기 한 점 들어가는 것만 보면 배가 불렀던 우리는 그런 세대였으니까요. 그때는 믿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의 든든한 뿌리가 되어주면 아이들은 나중에 나의 울창한 숲이 되어줄 것이라고요. 하지만 세월이라는 놈은 참으로 야속합니다. 뿌리는 늙어 비틀어지는데 숲은 저 멀리 다른 곳에서 자신들만의 그늘을 만드느라 바쁩니다. 하지만 지금 그 훈장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현실의 박 노인은 혼자 식은 밥을 찬물에 채 말아 넘깁니다. 반찬이라곤 며칠 전 시장에서 사온 눅눅한 김한장과 씌어버린 김치뿐입니다. 입맛도 없는데 왜 자꾸 배는 고픈 건지 참 미련도 하다. 젓가락 끝이 허공을 맴돕니다. 예전엔 식탁이 좁을 정도로 음식을 차려냈습니다. 큰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 둘째 딸이 좋아하는 잡채, 그리고 며느리가 좋아한다던 신선한 나물까지. 그때는 힘들 줄도 몰랐습니다. 시장에 가서 제일 좋은 고기를 고르고 무거운 장바구니를 양손에 들고 가파른 언덕길을 올랐어도 다리가 아픈 줄 몰랐습니다. 자식들이 한 그릇 뚝딱 비워내는 모습만 보면 세상 모든 시름이 잊혔거든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그게 한국의 정이라고 믿었습니다. 박 노인의 시선이 자꾸만 방 한구석으로 향합니다. 벌써 수십 번도 더 확인한 스마트폰입니다. 혹시나 벨소리가 울릴까, 진동이 올까 싶어 화장실에 갈 때도 손에서 놓지 못하는 물건이죠. 전화기가 울리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혹시 아들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부터 앞섭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보험 권유 전화거나 잘못 걸려온 번호들입니다. 아들은 늘 바쁘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애들 학원 뒷바라지 때문에 정신이 없다고 하죠. 이해합니다. 이 험한 대한민국에서 자식 키우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잘 아는 게 부모니까요. 그래서 서운함이 올라올 때마다 박 노인은 스스로의 입을 막았습니다. 애들이 오죽 바쁘면 그러겠냐. 지들끼리 잘 살면 그게 효도치. 그런데 가끔, 아주 가끔은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정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줄 때는 아낌없이 다 줬는데 돌아오는 건 텅 빈 메아리뿐일 때 그 서러움은 뼛속까지 파고듭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쏟은 게 과연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을까요? 자식들은 이미 성인이 되어 부모라는 섬을 떠나버렸는데 나는 왜 아직도 그 갯벌에 홀로 남아 물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달력을 다시 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여러분은 짐작하시겠습니까? 바로 박노인의 칠순 생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칠순이면 잔치를 열고 자식들 재롱을 보며 웃음꽃을 피운다고들 하죠. 박노인의 아들도 지난달엔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버지, 이번 칠수는 그냥 넘어갈 수 없죠. 호텔 뷔페 제일 좋은 곳으로 예약할 테니 멋지게 입고 기다리세요. 박노인은 그 약속 하나의 보름 전부터 아이처럼 설레었습니다.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10년 된 양복을 꺼내 먼지를 털고 혹시나 쾌쾌한 냄새가 날까봐 베란다 명당 자리에 내걸어 햇볕을 쬐었습니다. 와이셔츠는 또 얼마나 정성껏 다렸는지 모릅니다. 주름 하나하나가 펴질 때마다 자식들과의 거리도 좁혀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제 저녁 짧은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갑자기 회사에 큰 프로젝트가 생겨서 이번 주말엔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네요. 민호 학원 보충 수업도 겹치고 대신 계좌로 용돈 넉넉히 보냈습니다. 친구분들이랑 맛있는 거 사드시고 즐겁게 보내세요. 축하드려요. 용돈. 그래, 돈이면 다지. 요즘 젊은 애들 방식이 이런 거지. 박노인은 거울 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봅니다. 깊게 패인 주름골 사이로 서러움이 고여있는 것 같습니다. 초점을 잃은 눈동자, 그리고 며칠 전부터 정성껏 다려놓은 저 빳빳한 와이셔츠가 오늘따라 참으로 우스꽝스러워 보입니다. 돈이 없어서 서러운 게 아닙니다. 그 돈 몇 푼으로 내 70년 인생의 무게가 치환되는 것 같아 그게 견딜 수 없이 아픈 겁니다. 자식에게 나는 이제 가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돈으로 때울 수 있는 숙제가 되어버린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부모의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조건 없이 주는 것이 부모의 업보이자 행복이라고 가르칩니다. 맞습니다. 박노인도 대가를 바라고 자식을 키운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끔 들려오는 안부 전화 한 통, 명절에 모여 앉아 나누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들, 그리고 손주 녀석이 할아버지 하고 달려와 안기는 그 짧은 체온이면 충분했습니다. 그거면 세상 모든 풍파를 다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 그 무조건적인 헌신이 오히려 자식들을 망친 걸까요? 부모가 모든 걸 다 해주고 모든 걸 다 참아주니 자식들은 부모가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압니다. 부모는 태어날 때부터 늙어 있었고 태어날 때부터 희생이 취미인 사람인 줄 압니다. 부모에게도 뜨거운 가슴이 있고 외로움을 타는 어린아이 같은 영혼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까맣게 잊고 삽니다. 박노인은 장롱 밑바닥 은밀한 곳에서 낡은 통장을 하나 꺼냅니다. 자식들 결혼할 때 보태주고 손주들 돌잔치에 쥐어주고 남은 마지막 미천입니다. 이 통장에 든 돈마저 사실은 큰아들 아파트 평수 넓힐 때 몰래 보태줄 생각이었습니다. 자신은 지금 사는 이 낡은 아파트 전세금만 빼서 요양원이나 작은 시골집으로 들어가면 그만이라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게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오늘 박노인의 마음속에 생전 처음 느끼는 낯선 감정이 소용돌이칩니다. 평생을 아버지라는 이름 뒤에 숨겨왔던 인간 박종수가 뒤늦게 비명을 지르는 것 같습니다. 이건 단순한 분노가 아닙니다.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했다는 지독한 허무함입니다. 내가 대체 무엇을 위해 이토록 처절하게 살아왔나? 누구를 위해서?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공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식만 바라보던 해바라기가 해가 지고 나니 갈 곳을 잃고 어둠 속에 방치된 격이죠. 한국적인 정서, 그놈의 가족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혀 살았던 박 노인에게 지금의 이 정적은 사형 선고보다 더 잔인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고요하던 집안에 날카로운 기계음이 울려 퍼집니다. 정적을 깨고 현관문 도어락 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박 노인의 심장이 멎을 듯이 뜁니다. 혹시 아들인가? 회사 일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 칠순이라고 깜짝 파티라도 해주러 온 걸까? 박 노인은 서둘러 거울을 보고 헝클어진 머리를 손으로 급히 빗어 넘깁니다. 희망이라는 잔인한 놈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그는 현관문으로 거의 달려가다시피 나갑니다. 입가에는 자신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가 번집니다. 하지만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도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차려입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건장한 남자. 두 명이 무표정한 얼굴로 박 노인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낯선 로고가 박힌 서류 뭉치가 들려 있습니다. 박종수 씨 맞습니까? 저희는 우리자산관리법인에서 나왔습니다. 누구신데 남의 집 문을 이렇게 새벽부터 함부로 무슨 일입니까? 남의 집이라뇨? 어르신 착오가 있으신 모양인데 이 집은 일주일 전에 이미 매각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소유주이신 아드님께서 급전이 필요하시다며 잔금까지 다 치르셨고요. 저희는 오늘 명도 집행 최종 확인하러 온 겁니다. 이번 달 말까지는 무조건 짐 비워주셔야 합니다. 아드님께 미리 연락 못 받으셨습니까? 내 집인 줄 알았습니다. 내 노후를 지켜줄 마지막 보루이자 아내와의 추억이 깃든 유일한 성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가 잠든 사이 아버지가 유일하게 발붙이고 살던 이 공간마저 남에게 팔아치웠습니다. 생일날 아침 박 노인이 받은 것은 정성스러운 미역국이 아니라 길바닥으로 내쫓긴다는 잔인한 통보였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걸었던 한 노인의 세계가 완전히 붕괴되는 순간입니다. 믿음이 깊었던 만큼 배신의 칼날은 더 깊숙이 박힙니다. 이제 박 노인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팔려나간 집, 텅 빈 통장, 그리고 자신을 쓰레기처럼 버린 핏줄에 대한 지독한 증오뿐일까요? 아들은 왜 아버지를 이토록 처절하게 배신해야만 했을까요? 단순히 돈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추악한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잃고 벼랑 끝에 선박 노인은 이제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평생을 착한 아버지라는 가면을 쓰고 살았던 남자의 소리 없는 반격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합니다. 여러분, 만약 당신이 박 노인이라면 이 절망의 끝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순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해 포효하시겠습니까?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아들도 몰랐던 마지막 반전의 열쇠가 공개됩니다. 그래, 명훈아. 내가 나를 참 잘 가르쳤구나.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는 그 말. 이제야 내가 몸소 증명해주마. 여러분, 하늘이 무너진다는 기분을 직접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큰 충격을 받으면 소리를 지르거나 오열할 거라 생각하죠. 하지만 진짜 절망은 소리조차 내뱉지 못하게 목구멍을 꽉 막아버립니다. 칠순날 아침, 아들에게 집을 팔렸다는 소식을 들은 박 노인의 지금 상태가 바로 그렇습니다. 내 평생을 바쳐 일군 터전이 종이장처럼 팔려나갔다는 사실보다 그 팔아치운 손길이 내가 가장 사랑했던 자식의 손이었다는 사실이 박 노인의 영혼을 송두리째 짓밟고 있습니다. 거기 거실장에 있는 사진첩은 건드리지 마쇼. 내가 직접 챙길 테니까. 다른 건 다 가져가도 그건 안 돼. 집안 곳곳에 붙어있던 압류 딱지는 아니었지만 이삿짐 센터 인부들의 투박한 손길은
박 노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벽지를 바르고 내 땀방울로 수십 년간 대출금을 갚아나갔던 이 소중한 집, 아내와 함께 아이들의 키가 자라는 것을 벽에 표시하며 웃음꽃을 피웠던 그 모든 흔적이 지금은 그저 치워야 할 폐기물 취급을 받으며 자루에 담기고 있습니다. 저 인부들에게 이 집은 그저 빨리 비워야 할 일터일 뿐이겠지만 박 노인에게 이곳은 자신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사실 박 노인도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최근 들어 큰아들 명훈이의 연락이 뜸해졌을 때, 그리고 안부 전화 대신 자꾸만 돈 이야기를 에둘러 꺼낼 때부터 가슴 한구석에 서늘한 예감이 스치긴 했죠. 하지만 한국의 부모는 자식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니, 의심하지 않으려고 스스로의 눈과 귀를 필사적으로 가립니다. 내 자식이 그럴 리 없다고,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나를 배신하겠느냐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갑니다. 그게 내가 70년 동안 지켜온 가족이라는 성역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명훈아, 너 정말 이래야만 했니? 이 애비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대학 갈 때, 내가 장가 갈 때, 이 애비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참으며 다 해줬는데, 어떻게 칠순날에 나를 길바닥으로 내몰 수가 있니? 한국 사회에서 부모에게 자식은 단순한 자녀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나의 분신이자 내 못다 이룬 꿈의 실체이며 내 노후를 지켜줄 마지막 신앙과도 같습니다. 박 노인은 그 신앙에 자신의 모든 것을 공양했습니다. 자신이 입을 옷 한 벌 아껴서 아들에게 명품 가방을 사줬고, 자신이 먹을 고기 한 점 아껴서 손주들 영어 학원비를 보냈습니다. 그게 정이고, 그게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도리의 결과가 오늘 박 노인을 아무런 예고도 없이 길바닥으로 거칠게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대로 비극적인 노인의 쓸쓸한 퇴장으로 끝날 거라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박 노인의 품에 안긴 저 낡고 해진 가죽 가방을 주목해 주십시오. 인부들이 가져가려 할 때마다 박 노인이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죽기 살기로 지켜냈던 저 가방 속에 사실은 아들 명훈이조차 꿈에도 알지 못했던 거대한 비밀과 반격의 카드가 숨겨져 있습니다. 당시 박 노인은 동네에서 알아주는 자산가였습니다. 번듯한 상가 건물 하나를 가지고 있었고, 수중에 여유 현금도 꽤 넉넉히 있었죠. 아들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호기롭게 나섰을 때 박 노인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건물을 팔아 그 큰 자금을 대주었습니다. 내 자식 기 하나 살려주겠다는 일념 하나로 자신의 유일한 은퇴 자금을 몽땅 털어 넣은 겁니다. 하지만 박 노인은 그때 한 가지 영리하고도 서글픈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그것은 십수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의 마지막 유언 때문이었습니다. 영감, 우리 명훈이 너무 믿지 마요. 걔 똑똑한 척해도 결국 자기밖에 모르는 애야. 나중에 우리 늙고 병들면 제일 먼저 등 돌릴 놈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건 꼭 영감이 따로 챙겨둬요. 절대로 명훈이한테 말하지 말고, 나중에 정말 세상에 우리 둘뿐이라고 느껴질 때 그때 꺼내봐요. 그때 박 노인이 아내의 간곡한 당부를 듣고 따로 빼놓았던 것, 그것은 바로 아들 명훈이의 이름으로 몰래 가입해 두었던 거액의 생명 보험 증서와 아들이 사업 자금을 가져갈 때 반강제로 작성하게 했던 공정 증서였습니다. 아들은 그저 아버지가 준 돈이 하늘에서 떨어진 공짜인 줄 알았겠지만 법적으로 그것은 철저하게 담보가 설정된 대여금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아들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자식의 탐욕이 어디까지 뻗칠 수 있는지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박 노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금 전까지 슬픔과 절망으로 젖어있던 눈동자에 차갑고 단단한 복수의 불꽃이 튀기 시작합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하며 굽신거렸던 아버지 박노인은 이제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가장 믿었던 존재에게 배신당한 대가를 처절하게 물으려는 한 인간 박종수뿐입니다. 오냐, 명훈아, 내가 먼저 나를 버렸으니 나도 이제 부모라는 무거운 옷을 벗어주마. 내가 나를 인간이 아닌 짐짝으로 여겼으니 나도 너를 내 자식이 아닌 빚쟁이로 대하겠다. 이게 내가 가르쳐준 세상의 이치 아니겠냐. 박노인은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낡은 스마트폰을 듭니다.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 끝엔 이제 단 한 줌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차갑게 울리더니 저쪽에서 아들 명훈의 짜증이 잔뜩 섞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버지가 칠순날 집에서 쫓겨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아들은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 아버지. 지금 회의 중이라 바쁘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이삿짐 센터 사람들이 알아서 다 해줄 거니까 시키는 대로 하세요. 돈 보냈으니까 그걸로 대충 방 구해서 들어가 계시라니까요. 왜 자꾸 사람 피곤하게 전화를 하세요, 정말? 박노인은 예전처럼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담담하게 평소보다 더 낮은 목소리로 아들의 말을 끊습니다. 그 침착함이 아들에게는 생경한 공포로 다가갑니다. 명훈아, 오늘 내 칠순인데 미역국 한 그릇 얻어먹지 못한 건 이제 서운하지도 않다. 그런데 말이다. 내가 이 집 반 돈으로 급하게 메우려던 그 지독한 사채 빚 말이다. 그걸로 다 안 끝날 거다. 아니, 이제 시작이라는 게 맞겠지. 아, 아버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사채라니요? 그걸 아버지가 어떻게? 아니, 아버지가 뭘 안다고 그러세요? 내가 내 인감도장 몰래 훔쳐서 이 집 팔아치운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니? 내가 눈이 멀고 귀가 먹은 줄 알았어. 그리고 내가 15년 전에 사업한다고 가져간 그 돈, 그거 사실 내 건물 판 돈 아니었다. 내 엄마가 너 몰래 들어놓은 적금이랑 보험금 담보 대출이었어. 그리고 너 그때 그 서류에 지장 찍을 때 내용 똑바로 안 읽어봤지? 내가 분명히 말했을 텐데. 이건 공적인 서류니까 잘 보라고. 박노인의 입가에 아주 씁쓸하고도 서늘한 미소가 걸립니다. 그 공정증서에는 피상속인이 부모를 유기하거나 심각한 정신적, 경제적 학대를 가할 경우 대여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하며 상속권은 법적으로 자동 소멸한다는 조항이 특약으로 치밀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법률 전문가였던 고향 친구의 도움을 받아 혹시 모를 비극을 대비해 박노인이 마지막으로 쳐두었던 안전망이었죠.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흔히 부모를 아무것도 모르는 그저 자식만 바라보는 순진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자식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식의 비겁함도, 자식의 거짓말도, 자식의 추악한 욕심도 부모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단지 자식이 조금이라도 더 잘되길 바라는 마음에 그 허물을 가슴에 묻고 스스로 바보가 되어주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길바닥으로 내몰았다고 쾌재를 불렀겠지만 사실 그는 자신의 목줄을 직접 조이는 단두대의 줄을 당긴 셈입니다. 박노인이 도착한 곳은 아들의 화려한 신축 아파트 앞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동네 귀퉁이에 자리 잡은 아주 작은 법률 사무소였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상황을 예견하고 연락을 주고받았던 노련한 변호사가 박노인을 맞이합니다. 정말로 준비되셨습니까, 어르신? 이거 법적으로 시작하면 아드님이랑은 정말로 끝입니다.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미 끝났네. 그놈이 이 애비 가슴에 대못을 박을 때 우리 사이의 문은 이미 닫혔어. 나는 그저 닫힌 문에 빗장을 단단히 거는 것뿐이야. 더 이상 내 자비가
그놈에게 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걸세. 박 노인의 거친 손이 소송 착수 서류 위에 얹어집니다. 한국 사회에서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소송을 건다는 것, 그것은 주변의 따가운 손가락질과 사회적 시선을 모두 감내해야 하는 가혹하고도 외로운 선택입니다. 하지만 박 노인은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올인했던 자신의 인생이 실패했다는 것을 겸허히 인정하는 순간 오히려 그 절망의 끝에서 새로운 생존의 길이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류에 서명을 하려던 박 노인의 휴대폰으로 영상 메시지 하나가 도착합니다. 발신인은 아들이 아닌 평소 살가웠던 며느리입니다. 망설임 끝에 영상을 재생하자 화면 속에는 박 노인이 목숨보다 아끼는 손주 녀석이 환하게 웃으며 서툰 솜씨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칠순 축하드려요. 우리 곧 만나요. 제가 할아버지 좋아하는 사탕 많이 사놓을게요. 아, 이 어린 것을 두고 내가 무슨 짓을... 단단하게 굳어있던 박 노인의 심장이 다시금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아들은 괴물로 변해버렸지만 저 순수한 아이의 웃음까지 도려낼 수 있을까요? 며느리는 과연 아들의 악행을 모두 알고 이 영상을 보낸 것일까요? 아니면 이것 또한 박 노인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기 위한 아들의 치밀하고 잔인한 계산일까요? 박 노인의 펜 끝이 멈칫합니다. 복수라는 차가운 칼날을 휘두르려던 찰나 정의라는 끈질기고 무거운 족쇄가 다시 그의 발목을 강하게 잡습니다. 이것은 아들의 마지막 구걸일까요? 아니면 박 노인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한 더 깊은 수렁에 덧칠까요? 차 문이 거칠게 열리고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아들 명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평소의 깔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은 누군가에게 두들겨 맞은 듯 피멍이 들어있으며 옷소매는 여기저기 찢겨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바닥에 넙죽 엎드립니다. 아버지, 제발 살려주세요. 저 진짜 이번에 못 갚으면 죽게 생겼어요. 그 사람들이 제 목숨을 노리고 있다고요. 박 노인의 눈앞에 펼쳐진 또 다른 지옥. 집을 판 돈으로도 해결하지 못한 아들의 진짜 추악한 비밀은 무엇일까요? 박 노인은 이 구제불능의 자식을 다시 한번 부모라는 이름으로 품어야 할까요? 아니면 예정대로 칼을 뽑아 단죄해야 할까요? 명훈아, 너 대체 어디까지 간 거니? 이 애비의 피를 얼마나 더 마셔야 속이 시원하겠니? 부모라는 이름의 거대한 감옥, 그 문턱에서 박 노인은 인생 최악의 선택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바닥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낳아준 부모를 길바닥으로 내몬 자식이 정작 본인이 죽게 생기자 다시 그 부모의 발밑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비는 이 비극적인 아이러니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박 노인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현실이라기엔 너무나 추악하고 처참했습니다. 아들 명훈이 피떡이 된 얼굴로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을 기어와 박 노인의 바지춤을 붙잡고 매달렸을 때 박 노인은 마치 자신의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 명훈의 등 뒤로 내린 3명의 남자는 한눈에 봐도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엔 자비라곤 없었고 그들이 내뿜는 살기는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저 진짜 이번에 못 갚으면 죽어요. 저 사람들이 저를 산채로 묻어버리겠대요. 집 판 돈으로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자가 원금보다 많아졌대요. 아버지 가방에 뭐 있는 거 다 알아요. 어머니가 남겨준 거 그거라도 주셔야 저 살아요. 제발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 죽으면 우리 민우는 어떡해요? 아버지 손주 생각해서라도 제발요. 박 노인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자식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반성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사지로 몰아넣은 부모에 대한 미안함이나 죄책감이 아니라 그 와중에도 아버지가 숨겨둔 마지막 비상금을 탐내는 추악하고도 노골적인 본능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아니, 심장이 얼음물에 담긴 듯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나무가 사실은 독이 든 열매만 맺는 괴물이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부정하려 해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명훈아, 너 정말 제정신이니? 내가 방금 뭐라고 했니? 내 가방. 내가 내 집을 팔아치우고 치순 잔칫날 나를 쫓아내고도 아직 내 가방 속에 든 게 탐이 나느냐? 이 애비가 길바닥에서 굶어 죽든 말든 내 목숨 하나 부지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 너한테 나는 부모가 아니라 그냥 돈 나오는 구멍이었던 거냐? 대답해봐. 이놈아. 하지만 사채업자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박 노인의 말을 거칠게 가로채며 다가왔습니다. 그가 입에 문 담배 연기가 박 노인의 주름진 얼굴을 사정없이 덮쳤습니다. 매캐한 연기 속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주 정중한 척하지만 그래서 더 소름 끼치고 비릿한 어조였습니다. 어르신, 가족끼리 심파극은 나중에 집에 가서 하시고요. 저희도 시간당 이자가 붙는 바쁜 사람들이라 길게 말 안 하겠습니다. 아드님이 저희 돈 5억을 썼습니다. 집 한 돈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아직 3억이 남았거든요. 오늘 이거 해결 안 되면 아드님은 저희랑 같이 좀 먼 곳으로 여행을 가야 합니다. 한번 가면 돌아오기 힘든 곳이죠. 어르신 가방에 든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3억 가치는 되어야 아드님이 오늘 집에 가서 발 뻗고 잘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억. 평생 생선을 나르고 공사판을 굴러도 평범한 노인이 만져보기 힘든 거금입니다. 박 노인의 가방 속에 든 보험금과 공정증서를 다 합쳐도 그 돈을 만들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사채업자들의 눈은 이미 박 노인이 꽉 쥐고 있는 그 가방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 낡은 가방 안에 이 판을 뒤집을 무언가가 들어있다는 것을요. 박 노인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아들 명훈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돈다발이 쏟아져 나올 줄 알았겠지만 가방에서 나온 건 낡은 서류 뭉치와 빛바랜 사진첩, 그리고 작은 인감 도장 하나였습니다. 명훈의 얼굴에 순식간에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사채업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박 노인이 내미는 서류들을 천천히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비열하게 올렸습니다. 어르신, 머리를 아주 잘 쓰셨네요. 이 보험 수익자가 아드님으로 되어 있는데 사망 시 지급액이 5억이 넘네요. 거기다 이 공정 증서대로면 아드님은 이미 아버지한테 법적으로 빚진 게 많아서 이 보험금에 손도 못 대고. 이거 아주 재미있는 서류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르신. 이 서류들이 지금 당장 저희한테 3억을 만들어 주지는 못하거든요.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어르신이 지금 당장 보험 수익자를 저희 쪽으로 변경해 주시고 신체 포기각서 수준의 공증을 하나 더 해주신다면 고려해 볼 용의는 있습니다. 박 노인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결심했습니다. 아니, 이것은 결심이라기보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의 마지막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박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변호사가 준비했던 소송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아들을 단죄하고 자신의 권리를 되찾으려던 그 서류가 조각나 차가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 종이 조각들은 마치 박 노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처럼 비참하게 짓밟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토록 자신을 배신하고 비수를 꽂은 아들을 위해 박 노인은 다시 한번 스스로 지옥의 불길 속으로 발을 들이는 걸까요? 그것이 한국의 부모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아까 스마트폰 화면으로 본 손주 녀석의 그 환한 미소가 박 노인의 마지막 이성을 마비시켜버린 걸까요? 박 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여기서 고개를 돌리면 아들은 정말로 죽을 것이고 아들이 죽으면 저 어린 손주와 며느리의 삶도 도미노처럼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요. 자신의 목숨값으로 자식의 미래를 사는 것, 그것이 이 잔혹한 부성애의 본질이었습니다. 명훈아, 너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끝내 너를 못 버리겠다. 이게 내 발자국, 이게 내 지독한 업보인가 보다. 하지만 똑똑히 기억해라. 오늘 내가 너를 위해 하는 이 선택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는 걸.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아니, 내가 인간이라면 다시는 부모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마. 박 노인은 사채업자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생명보험 수익자를 그들이 지정하는 사채업체의 명의로 변경하고 지금 당장 아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대신 자신이 가진 마지막 전세금 반환 채권까지 모두 양도하겠다고 서명했습니다. 사실상 자신의 죽음을 담보로 아들의 목숨을 사는 피해 거래였습니다. 사채업자들은 만족스러운 듯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새로운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서류에 도장이 찍히는 순간 박 노인은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자신에게 남은 것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도, 돈도, 명예도, 심지어 자신의 죽음 이후에 나올 최소한의 위로금까지도 모두 자식이라는 거대한 구렁텅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아들 명훈은 빚이 해결됐다는 소리에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바닥에서 일어났습니다. 옷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안색이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은 소름 끼칠 정도로 영악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버지를 팔아먹으려던 그 비굴한 모습은 어디 가고 벌써 다음 살 길을 구상하는 아들의 눈빛을 보며 박 노인은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장면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식을 향한 위대한 부성애라고 박수를 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미련하다 못해 어리석은 노인의 집착이라고 침을 뱉고 싶으신가요?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부모의 일방적인 희생을 미덕으로 포장하고 강요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포장지 속에서 부모의 영혼은 골마 터져 문드러지고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양분 삼아 괴물이 되어갑니다. 박 노인이 찍은 그 붉은 도장은 아들을 진정으로 살리는 도장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들을 영원한 악마로 만드는 확인 사살이었을까요? 법률사무소를 나오는 길에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도 이 비극을 아는지 억수같이 비를 뿌려대더군요. 박 노인은 우산도 없이 그 차가운 빗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아들 명훈은 자신의 차에 올라타며 창문을 내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꼭 갚을게요. 일단 어디 친척 집이라도 가 계세요. 제가 금방 연락드릴게요. 그 목소리엔 진실이라곤 단 한 방울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차는 매정한 배기가스를 내뿜으며 빗길을 뚫고 박 노인을 지나쳐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빗물에 젖은 채 길가에 홀로 서 있는 박 노인. 그는 다시 가방 속을 뒤적거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박 노인의 손에 들린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도 아들도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낡은 일기장 한 권이었습니다. 그 일기장의 맨 뒷장에는 박 노인이 젊은 시절부터 적어 내려온 아들의 모든 잘못과 비리, 그리고 아들이 사업을 하며 저질렀던 온갖 탈법과 불법 행위들의 증거들이 아주 정밀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박 노인은 아들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아들이 무너질 때를 대비해 그를 단죄할 준비도 함께 해왔던 겁니다. 박 노인은 그 일기장을 품에 안고 경찰서 방향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픈 아버지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죄를 지은 자를 심판하러 가는 집행자의 눈빛에 가까웠습니다. 그래, 명훈아. 너를 살려주는 건 여기까지다. 목숨은 구해주마.
하지만 내가 지은 그 수많은 죄의 대가는 반드시 내 스스로 치러야 할 거다. 그게 내가 너를 다시 인간으로 만드는 마지막 교육이자 내 생의 마지막 소명이다. 박 노인의 반격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돈으로 해결하는 복수가 아니라 자식의 뒤틀린 영혼을 법과 정의의 심판대 앞에 세우려는 비정한 아버지의 마지막 선택. 박 노인은 과연 그 무거운 경찰서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박 노인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아들이 사채업자에게 쫓기게 된 진짜 이유가 단순한 도박이나 사업 실패가 아니었다면, 그리고 그 거대한 음모의 배후에 박 노인이 평생 믿어온 또 다른 가족이 연루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비극의 정점을 향해 치닫는 박 노인의 마지막 여정, 그리고 서서히 드러나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추악한 민낯. 과연 박 노인은 이 거대한 어둠을 걷어내고 자신의 인생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가족 드라마를 넘어 한 남자의 치열한 생존 복수극으로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비 내리는 경찰서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들을 고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그 죄를 덮어주시겠습니까? 박 노인의 선택을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박 노인은 빗속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처음 생선 가게를 열었을 때 갓 태어난 명훈이를 안고 아내와 약속했었지. 우리 아들은 절대로 우리처럼 힘들게 살지 않게 하겠다고. 그때의 그 다짐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가 너무 많이 준 걸까? 아니면 너무 적게 가르친 걸까? 부모의 사랑이 자식에게 독이 된다는 말을 이제야 뼈저리게 느낀다. 내 손에 묻은 이 비린내가 내 자식의 영혼까지 비리게 만든 것은 아닐까? 그는 경찰서 입구의 밝은 전광판을 바라보았습니다. 범죄 없는 도시,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문구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박 노인은 자신의 품 안에서 젖어가는 일기장을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이 일기장은 이제 아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이자 자신을 죽이고 다시 태어나게 할 부활의 증서입니다. 자식이라는 족쇄를 끊어내는 것은 살을 베어내는 고통보다 더 컸습니다. 하지만 박 노인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아들의 비굴한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지만 그는 이제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한 번만 더, 딱 한 번만 더 아버지가 아닌 한 명의 정직한 인간으로서 행동하겠다고 박 노인은 다짐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공포의 소리겠지만 지금 박 노인에게는 구원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이제 경찰서 계단을 한 칸 한 칸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시리고 숨이 차올랐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여러분, 이 노인의 뒷모습이 보이십니까? 억울함과 슬픔을 넘어선 어떤 거대한 결의를 마친 남자의 뒷모습입니다. 한국의 모든 부모가 차마 하지 못했던 그 일을 박 노인은 지금 하려 합니다. 그것은 자식을 향한 가장 잔인한 복수이자 동시에 가장 진실된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박 노인이 일기장에 기록한 아들의 비리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어두웠습니다. 단순히 사채를 쓴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회사를 운영하며 공금을 횡령하고 그 돈을 세탁하기 위해 차명 계좌를 이용했습니다. 심지어 그 차명 계좌의 주인 중 하나는 10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죽은 아내의 명예까지 더럽히며 돈을 챙겼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박 노인은 처음으로 아들을 죽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이 일기장 안에는 그 모든 증거가 날짜별로, 계좌번호별로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박 노인이 아니었다면 절대 찾아낼 수 없었을 치밀한 기록들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컴퓨터도 못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노인네라고 무시했지만 박 노인은 매일 밤 아들의 서재를 뒤지고 쓰레기통을 뒤지며 이 기록을 완성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너진 인간의 존엄을 되찾기 위한 전쟁입니다. 박 노인은 이제 경찰서 민원실 문을 엽니다. 그의 손엔 젖은 일기장이 들려있고 그의 입술에선 짧은 한마디가 흘러나옵니다. 제 아들을 신고하러 왔습니다. 제가 키운 괴물을 제가 직접 잡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사실은 나를 가두는 감옥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찰서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 앉아있는 박 노인의 등 뒤로 빗물 섞인 한기가 스며듭니다. 방금 전까지 자식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졌던 아버지는 이제 그 자식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기 위해 젖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민원실의 젊은 경찰관은 처음엔 그저 흔한 가정불화로 생각하며 귀찮은 표정을 지었지만 박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내민 일기장의 첫 장을 읽는 순간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단순히 원망 섞인 한탄이 적힌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자식이라는 괴물을 기록하기 위해 십수년간 피로 써내려간 관찰기이자 완벽한 범죄의 기록이었습니다. 경찰관님,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한 아버지의 하소연이 아닙니다. 이 사회에 기생하며 법의 망을 비웃는 범죄자를 고발하러 온 한 시민의 신고입니다. 제 아들 명훈이 그놈이 저지른 짓들을 보십시오. 여기 이 날짜에 적힌 계좌 이체 내역은 제 아내가 죽기 직전까지 모았던 치료비를 아들이 도박 자금으로 횡령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서류들은 아들이 운영하던 회사의 장부를 조작해 공금을 빼돌린 명백한 증거들입니다. 제가 시장 바닥에서 잔뼈가 굵어 숫자는 좀 볼 줄 압니다. 그놈이 저를 속였다고 믿었겠지만 저는 매일 밤 그놈의 쓰레기통을 뒤지고 서류 가방을 훔쳐보며 이 날들을 기다려왔습니다. 박 노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단단하고 서늘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올인했던 아버지가 그 자식에게 배신당했을 때 그 슬픔이 분노로 변하고 다시 그 분노가 차가운 이성으로 정제되는 과정은 지켜보는 이로 하여금 소름이 돋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서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박 노인에게 꽂혔지만 그는 이제 그런 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아내의 마지막 명예까지 짓밟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 바로 이 단죄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관이 뜻밖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명훈이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그 사업 실패의 배후에 명훈이 평생 형님처럼 믿고 따랐던 고모부, 즉 박 노인의 매제가 깊숙이 연루되어 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박 노인은 뒤통수를 엇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내 자식을 괴물로 만든 것이 단순히 자식의 탐욕만이 아니었다니. 평생 가족이라 믿고 명절마다 술잔을 기울였던 매제가 내 아들을 도박판으로 끌어들이고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도록 뒤에서 조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박 노인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신을 넘어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조직적인 살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립니까? 내 매제가 김서방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명훈이가 어릴 때부터 자식처럼 아껴주던 사람입니다. 명훈이가 사업 시작할 때도 가장 먼저 달려와서 도와줬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명훈이를 도박판으로 밀어넣고 우리 집 전세금까지 노리고 설계를 했다고요. 경찰관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게 정말 사실입니까?
내 동생의 남편이 내 조카들의 아버지가 어떻게 나한테 그리고 내 자식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박 노인은 경찰서 의자를 붙잡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자신이 평생 지켜온 가족이라는 성벽이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아들 명우는 그저 욕심 많은 괴물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더 거대한 악마에게 이용당하고 버려진 사냥개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들의 죄가 씻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알고도 그 길을 선택했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 부모의 마지막 보루를 팔아치웠으니까요. 박 노인은 이제 결심했습니다. 내 가족을 망친 그 배후의 인물들까지 모두 끌어내어 지옥의 맛을 보여주겠노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를 나눴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죄를 덮어주고 모든 배신을 용서해야 하는 성역일까요? 박 노인은 오늘 그 성역에 불을 질렀습니다. 빗물에 젖은 몸으로 경찰서 유치장 복도를 걸어가는 박 노인의 뒷모습은 비장하다 못해 처절했습니다. 아들 명우는 긴급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보자마자 아들은 다시 한번 악을 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누굴 위해 이 고생을 했는데 나를 경찰에 넘겨? 당신이 그러고도 부모야?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이제 더 이상 박 노인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저 짐승에 단명하는 비명일 뿐이었습니다. 명훈아, 내가 누굴 위해 고생을 했다고? 나를 위해서. 아니, 너는 오직 내 욕망을 위해서만 살았다. 그리고 내 고모부, 그 사람과 손잡고 나를 속이고 내 엄마의 명예를 더럽힌 순간부터 너는 내 자식이 아니었다. 내가 너를 신고한 건 너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다. 너를 다시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감옥 안에서 내가 저지른 짓들을 하나하나 곱씹으며 살아라. 그게 내가 죽을 때까지 지고 가야 할 내 몫의 십자가다. 그리고 내 고모부, 그 인간도 곧 내 곁으로 보내주마.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든 대가를 내가 반드시 치르게 해줄 거다. 박 노인의 고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제가 운영하던 유령 회사의 실체와 그들이 어떻게 지역사회의 은밀한 곳에서 노인들의 돈을 갈취해 왔는지를 증언했습니다. 박 노인이 십수년간 적어온 일기장은 이제 거대한 수사 기록이 되어 수많은 가해자를 떨게 만들었습니다. 시장에서 배운 끈질김과 부모로서 가졌던 세밀한 관찰력이 이제는 예리한 칼날이 되어 배신자들의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수사가 확대되자 매제는 해외로 도주하려 했지만 박 노인이 미리 제보한 출국 금지 조치에 걸려 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박 노인은 경찰서를 나오며 다시 한번 쏟아지는 비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비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몸에 묻은 가족이라는 이름의 오물을 씻어내주는 정화수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감옥으로 갔고 매제는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박 노인에게 남은 것은 이제 텅 빈 통장과 돌아갈 곳 없는 몸뚱이뿐이지만 그의 마음속엔 기묘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자식을 위해 살았던 그가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비록 자식을 감옥에 보내는 비정한 선택이었을지라도 그는 이제야 비로소 박종수라는 이름으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효를 최고의 가치로 칩니다. 하지만 그 효라는 이름 아래 부모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면 그것을 진정한 효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박 노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가족은 안녕하십니까? 당신이 사랑이라 믿고 주는 것이 혹시 자식을 괴물로 키우는 독약은 아닙니까? 박 노인은 이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냈고
마지막 남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뒤 박 노인에게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됩니다. 발신인은 감옥에 있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홀로 남겨진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의 편지에는 박 노인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또 다른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님, 사실 명훈 씨가 그렇게 변하게 된 데에는 제가 말하지 못한 비밀이 하나 더 있어요. 아버님이 아셔야 할 게 있어요. 박 노인은 편지를 쥐고 손을 떨었습니다. 과연 며느리가 숨겨온 그 마지막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 가족의 비극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 노인은 편지를 들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더 거대한 폭풍이 그를 향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고백한 그 비밀이 박 노인의 인생을 다시 한번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저지른 죄보다 더 끔찍한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인간의 본성이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나려 합니다. 여러분, 박 노인이 마주하게 될 그 마지막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는 이제 정말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인간의 욕망과 배신, 그리고 그 끝에 남은 가느다란 희망의 줄기. 박 노인의 사연은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며느리의 편지 속에 담긴 경악스러운 진실, 그리고 박 노인이 선택한 최종적인 결말. 잠시 뒤 그 모든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당신이 알고 있던 가족의 정의가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박 노인은 며느리의 편지를 읽으며 자신의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았습니다. 며느리의 고백에 따르면 아들 명훈이 그토록 돈에 집착하며 망가진 이유 중 하나는 어린 시절 박 노인이 무심코 내뱉었던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돈 없으면 사람 취급 못 받는다. 너라도 성공해서 이 애비의 가난을 씻어다오. 박 노인은 그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했던 격려가 어린 명훈에게는 평생을 괴롭히는 강박증이 되었고, 그것이 결국 그를 사채와 도박의 늪으로 몰아넣는 씨앗이 되었다는 사실에 박 노인은 가슴을 쳤습니다. 내가 범인이었어. 내가 내 자식을 괴물로 만든 진짜 범인이었어. 내 욕심이 내 한이 자식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던 거야. 명훈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를 그렇게 몰아넣은 줄도 모르고 나는 너만 탓했구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은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너와 나, 우리 둘 다 이 죄값을 평생 치르며 살아야겠지. 박 노인은 이제 복수보다 더 힘든 과정인 용서와 속죄의 길로 접어듭니다. 하지만 그 용서는 아들을 무죄로 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깨닫고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옥바라지를 하며 그를 지켜보는 고통스러운 길을 선택합니다. 또한 매제와 연루된 비리 세력들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기고 증인석에 서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비극은 때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박 노인의 칠순날 시작된 이 잔혹한 드라마는 이제 가족의 해체를 넘어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한 노인의 투쟁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식에게 버림받은 노인이 아닙니다. 그는 진실을 마주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어른으로 우뚝 섰습니다. 하지만 매제의 배후에는 더 거대한 권력과 자본이 숨어 있었습니다. 박 노인이 증언을 준비하자 그를 향한 위협이 시작되었습니다. 집도 없는 그를 찾아온 낯선 사내들이 박 노인을 협박하고 며느리와 손주까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박 노인은 이제 자신의 목숨을 건 마지막 도박을 준비합니다. 자신이 죽어야만 끝나는 이 전쟁에서 그는 과연 손주와 며느리를 지켜내고 아들을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경찰서 민원실을 나와 다시 빗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박 노인의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이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습니다. 가야 할 길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비겁하게 숨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싸워 이 비극의 마침표를 직접 찍겠노라는 노병의 투혼이 빛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박노인의 이 처절한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끊어야 할 때 끊지 못하는 정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며 고쳐야 할 때 고치지 못하는 자식은 희망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박노인은 이제 그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기 위한 마지막 전투를 시작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박노인은 홀로 낡은 여인 숙방에 앉아 편지를 씁니다. 감옥에 있는 아들에게, 그리고 세상 모든 부모에게 전하는 피 끓는 메시지입니다. 그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박노인이 찾아간 의외의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결코 예측할 수 없는 전개와 가슴을 울리는 묵직한 메시지. 이 장대한 대서사시의 끝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박노인의 마지막 승부수, 그리고 가족의 부활을 향한 처절한 몸부림.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박노인은 경찰서 민원실 구석에서 젖은 옷을 말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옆자리에서는 술 취한 청년이 소란을 피우고 있고, 한쪽에서는 분실물을 찾으러 온 아주머니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평범한 소란함 속에서 박노인은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가족이라는 비현실적인 환상 속에 갇혀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사연으로 고통받고 있었지만 박노인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식에게 도둑맞고도 그 자식을 고발해야 하는 비극을 짊어진 사람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며느리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편지지 구석구석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외도와 도박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시아버지가 충격받을까봐, 그리고 가정이 깨질까봐 혼자 소가리를 하며 버텨왔던 것입니다. 박노인은 그제야 자신이 아들만 바라보느라 곁에서 함께 고통받던 며느리의 눈물은 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로 연결된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곁에서 묵묵히 고통을 분담해 온 저 착한 며느리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박노인은 다시 한번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은 이제 명훈이가 아니다. 저 착한 며느리와 죄 없는 손주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여기서 무너질 수 없다. 내가 이 죄값을 다 치르게 하고 그들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게 내가 죽기 전에 해야 할 마지막 속죄다. 박노인은 경찰서 문을 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았지만 구름 사이로 아주 희미한 달빛이 비치는 듯 했습니다. 박노인은 그 빛을 따라 천천히 하지만 아주 힘차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등 뒤로 경찰서의 불빛이 멀어지고 새로운 결전의 장소가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긴 여정의 끝에 서보신 적이 있습니까?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비록 폐허일지라도 그 폐허 위로 돋아나는 작은 풀 한 포기가 때로는 인생의 전부가 되기도 합니다. 박노인은 이제 그 마지막 풀 한 포기를 찾기 위해 자신의 생애 가장 고통스러웠던 기억들과 마주하려 합니다. 며느리가 남긴 편지 한 장을 가슴에 품고 그는 아들이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의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부자. 불과 몇 주 전 칠순 잔칫날의 그 화려했던 꿈은 온데간데 없고 두 사람 사이에는 오직 무거운 침묵과 형광등의 파르르한 떨림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제가 무슨 염치로 아버지를 뵙겠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보낸 편지 보셨죠? 저 정말 몰랐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저를 위해 일기장까지 써가며 저를 지켜보고 계신 줄은요. 저는 그저 아버지가 돈만 아는 노인네인 줄 알았어요. 나를 억압하고 나를 가난의 복수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아니었네요. 제가 괴물이 되어가는 동안 아버지는 저보다 더 아픈 지옥을 걷고 계셨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아들 명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수의를 입은 아들의 모습은 작고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그 모습을 보며 예전처럼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담담하게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이제 자식에 대한 미련도 세상을 향한 원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한 인간의 숭고한 결의만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명훈아, 내가 며느리한테 들었다는 그 비밀. 사실은 나도 너한테 미안한 게 참 많다. 내가 너를 잘 키우고 싶어서 했던 그 말들이 너한테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되었다는 걸 나도 이제야 깨달았다. 돈 없으면 사람 대접 못 받는다는 그 지독한 세상의 이치를 내가 너무 일찍 내 가슴에 심어주었구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저지른 죄들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너는 내 엄마의 목숨값과 같은 치료비까지 건드렸고 내 자식의 미래까지 도박판에 걸었다. 그건 어떤 핑계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야. 그래서 나는 너를 여기 보낸 거다. 내가 여기서 내 죗값을 다 치르고 나올 때 그때야 비로소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게다. 박노인은 면회실 유리벽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들의 손이 그 반대편에서 닿으려 했지만 박노인은 천천히 손을 뗐습니다. 아직은 화해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잘못을 잊는 것이 아니라 잘못의 무게를 온전히 견뎌내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박노인은 면회실을 나와 교도소 정문을 걸어 잠그는 무거운 철문 소리를 뒤로하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란 이름으로 묶인 인연은 때로 칼날보다 더 날카롭게 서로를 찌릅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꿰매는 것 또한 결국은 가족입니다. 박노인은 아들을 고발함으로써 자식과의 인연을 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정직한 방법으로 자식을 다시 낳은 셈입니다. 이제 그는 자신을 배신했던 매제와의 마지막 결전을 준비합니다. 법정 증인석에 서기 위해 박노인은 낡은 양복을 다시 꺼내 입었습니다. 칠순날 입으려다 빗물에 젖어버렸던 그 양복을 정성껏 다려 입은 그의 모습은 마치 전장에 나가는 노병과도 같았습니다. 법정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매제는 여전히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박노인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판사 앞에서, 검사 앞에서, 그리고 수많은 방청객 앞에서 그는 아들이 저질렀던 비리와 매제가 뒤에서 조종했던 그 모든 추악한 음모를 낱낱이 증언했습니다. 그의 일기장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매제에게 중형을 선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법정 밖으로 나온 박노인에게 매제의 가족들이 달려와 욕설을 퍼부었지만 그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 나갔습니다. 내가 평생 지키려 했던 가족이라는 게 고작 이런 것이었나? 피를 나눈 동생이 나를 원망하고 매제가 나를 사기꾼이라 손가락질하는구나. 하지만 괜찮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진실의 무게만큼 가벼워졌으니까 내가 사랑했던 아내에게 그리고 내가 망쳐놓았던 아들에게 조금은 떳떳해진 기분이다. 이제 남은 생은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아직 나를 할아버지라 불러주는 저 어린 손주를 위해서만 살련다. 박노인은 이제 홀로 남았습니다.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고 손안에 남은 건 며칠을 버틸 수 있는 소정의 현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십시일반 모아준 작은 방 하나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전 아무것도 없이
시장 바닥에서 시작했던 그때처럼 박 노인은 다시 한번 밑바닥에서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상자들을 정리하고 상인들의 심부름을 하며 그는 매일매일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노년에 혼자가 된다는 것이 꼭 비극일까요? 박 노인을 보십시오. 그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뺏겼지만 대신 자신의 영혼을 되찾았습니다. 자식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난 평온함, 그리고 매일 땀 흘려번 돈으로 먹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의 소중함. 그는 이제야 인생의 진짜 맛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교도소에서 오는 아들의 편지를 읽으며 그는 답장을 씁니다.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잊지 마. 그 짧은 문장 속에 담긴 아버지의 진심은 아들의 마음을 서서히 녹여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박 노인은 이제 시장에서 가장 부지런한 노인으로 통합니다. 며느리와 손주는 가끔 박 노인을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합니다. 아들이 없는 빈자리지만 세 사람은 예전보다 더 밝게 웃습니다. 며느리는 취업에 성공했고 손주는 무럭무럭 자라 학교에 다닙니다. 박 노인은 손주의 손을 잡고 시장 골목을 걸으며 생각합니다. 이 아이에게는 절대로 돈이 전부인 세상을 가르치지 않겠노라고. 정직하게 땀 흘려버는 돈의 가치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겠노라고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박 노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지 모릅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당신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혹시 당신도 박 노인의 아들처럼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그들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박 노인이 되어 자식이라는 족쇄에 묶여 숨죽여 울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인생은 길고 가족은 때로 짐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짐을 어떻게 내려놓느냐에 따라 남은 여생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박 노인은 고통스러운 수술을 통해 자신을 갉아먹던 암덩어리를 도려냈습니다. 그 수술 자국은 평생 흉터로 남겠지만 이제 더 이상 그의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건강한 혼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노인이 세상의 모든 부모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들려드리며 이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부모 노릇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지 마십시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이고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자식이 잘못을 저지르면 매섭게 꾸짖고 스스로 책임지게 하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길이며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는 이제 비 내리는 경찰서도 차가운 법정도 가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떠오르는 해를 보며 오늘은 또 어떤 손님의 짐을 들어줄까 고민하며 웃습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인생 별거 없습니다. 박 노인은 이제 시장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독거노인 돌보미 활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노인들을 찾아가 말동무가 되어주고 자식에게 배신당해 절망하는 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위로를 건넵니다. 나를 보시오. 나도 자식한테 집 뺏기고 경찰서까지 갔다 온 사람이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소. 죽으라는 법은 없소. 그의 한마디는 그 어떤 상담가의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박 노인은 이제 한 가족의 아버지를 넘어 상처받은 이웃들의 든든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아들의 마지막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다음 달이면 가석방으로 나갑니다. 나가면 가장 먼저 아버지한테 가서 큰절 올리고 싶어요. 아버지가 주신 그 매서운 가르침 잊지 않고 평생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를 모시는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삶을 존경하는 한 인간으로 살고 싶습니다.
박 노인은 그 편지를 읽으며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드디어 자식을 인간으로 만들었다는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비극은 끝났고 이제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습니다. 박 노인의 구분 등 뒤로 지는 노을이 유난히 붉고 아름답습니다. 그 노을은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낸 한 인간에게 바치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눈부신 노을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가족 때문에 아프고 자식 때문에 눈물 찍는 모든 분께 박 노인의 이야기가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이 긴 사연의 마침표를 찍으며 우리 모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시다. 나는 지금 누구의 그늘 아래 살고 있는가? 아니면 누구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있는가? 그 그늘이 서로를 숨막히게 하는 어둠은 아닌가? 박 노인은 이제 그늘을 벗어나 햇살 아래로 걸어 나갑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 그의 눈빛은 맑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자식에게 효도를 받는 사람도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고 끝까지 인간의 품위를 지켜낸 사람. 바로 박 노인 같은 사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박 노인의 고통과 반격, 그리고 화해의 과정을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단지 남의 집 사연으로만 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박 노인 같은 부모의 마음과 명운이 같은 자식의 욕망이 공존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디 이 영상이 끝난 뒤 곁에 있는 가족의 손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그리고 말해주십시오.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그리고 이제는 각자의 인생을 존중하며 살아가자고 말입니다. 박 노인은 이제 시장 어기 작은 국밥집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을 주문합니다. 주인이 건네는 어르신,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라는 말 한마디에 그는 환하게 웃습니다. 그 웃음이야말로 그가 평생을 바쳐 찾아 헤맸던 진정한 행복의 얼굴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박 노인의 다음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더 나은 어른으로, 더 건강한 가족으로 살아갈 우리 모두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에는 7순이 넘은 한 노인이 서 있습니다. 주름은 깊고 머리는 하얗게 샜지만 눈빛만은 청년처럼 형형합니다. 박종수, 너 참 고생 많았다. 자식 키우느라 고생했고, 자식 매 맞느라 고생했고, 마지막에 자식 잡느라 더 고생했다. 그래도 잘했다. 비겁하게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마주서서 싸운 내가 자랑스럽다. 이제는 편히 쉬어라. 내일 새벽 시장 통종 소리가 들리면 또다시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자꾸나. 박 노인은 거울 속의 자신과 화해하며 긴 숨을 내뱉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차 향기가 감돕니다. 며느리가 선물해준 차입니다.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의 밤하늘을 봅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납니다. 그 별들 중 하나는 아마 먼저 간 아내의 눈동자일 것입니다. 영감, 잘했어. 이제 당신 인생 살아요. 아내의 목소리가 바람결에 들리는 듯합니다. 박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불을 끕니다. 그의 잠자리는 이제 더 이상 춥지 않습니다.